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국 법치주의 위기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 헌정 질서가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걱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그럼 지금 이런 법치주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우연히 초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무슨 말을 썼냐 하면 권력의 성격을 위임된 권력에서 생성적 권력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그 말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그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헌법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고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그 위임된 한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권력을 생성적이라고 한다? 생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말이고, 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헌법의 틀을 벗어나겠다.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만들어가고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미 법치주의를 벗어난 그런 위험한 발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 자체는 국민 주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국민이 각 개인이 주권적으로 만들어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냐, 이 문제에 들어가 보면 결국 그 권력 행사의 주체는 그 모든 개개인이 만들어냈던 권력을 의지라고 하는, 국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대변하는 소위 일부 정파, 집권 정파의 그것도 지휘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뇌부, 전체주의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총통과 수령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용어로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생성적 권력이고, 이 생성적 권력이란 말 속에서 이미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법치주의 위기에 그 씨앗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거의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헌법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생성적 권력을 명시해 놓고 나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국정 운영 과정 속에서 저는 생성적 권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된 대표적인 사례를 공수처법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죠. 헌법에 어디에도 근거 규정을 두지 않는, 그리고 일단 국회가 만들어놨지만 국회의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는 이런 무소불위의 대통령 직속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찰 기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당히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계속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좌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신기를 해왔습니다만,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가 준사법기관인 그 검찰에 대해서 검찰 그 무력화, 검찰 무력화를 통한 그 거학, 특히 그 권력에 대한 수사를 사실은 중단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사실 권력에 줄되지 않는 검사들은 모두 다 자리 보존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대미문에 우리 검찰 역사상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무력화를 통한 법치주의 파괴가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과 이 검찰 무력화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그 피부에 잘 다가오지 않지만은, 이번에 이제 부동산 소위 그 악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체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집값을 잡기 위한 경제 정책을 넘어선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부동산 그 구입과 그 보유와 그 퇴로에 있어서 전혀 그 국민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거기에는 오로지 뭔가 수탈을 하겠다, 또 이것을 통해서 그 넘어 정책을 넘어서 어떤 부동산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아주 그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견제되지 않는 권력, 또 의회에서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한 그 여당이 갖고 있는 입법의 폭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치주의가 쇠퇴하면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로 인치주의죠. 전근대적인 그 인치주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문명적인 그런 제도가 바로 법치주의인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법치주의 현상이 퇴조함에 따라서 다시 아주 반동적인, 역사의 반동적인 인치주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인국공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소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문제죠. 자,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어요.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말도 있겠습니다만 또 비현실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자, 대통령이 그런 뭐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5월 12일 날 대통령이 방문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5월 10일까지 근무한 모두 1,900명 정도, 보안검색요원 같은 경우는 1,900명인데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근무하고 있던 그 1,000명은 그냥 자체적으로 아주 간단한 무슨 그 형식적인 그 시험만 거쳐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900명은 지금 공개 경쟁을 거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90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잘했던 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부분,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다가 결국은 멀쩡한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사태를 초래하면서까지도 이 정책을 고집하는 그 이면은 뭐가 있느냐. 결국은 거기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국민에 대한 배려도,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도 무시하고 결국은 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바로 전근대적인 왕조 정치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시민단체가 공공 의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대생들을 그 선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기공을 부른다, 무슨 그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기능이 좋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부르지, 여러분들 그 누가 추천하는 사람 부르겠습니까? 자, 시민단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대 머리 좋은 사람 갈 필요가 없다. 머리 좋은 사람이 가야죠.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장기가 어디에 붙었는지,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대장이, 소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무엇인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 오로지 그 수술의 급박한 순간에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컴퓨터 뒤져보고 할 겁니까? 수술하다가. 자, 기억력 좋아야 됩니다. 머리 좋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을 추천한다? 자,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정말 옛날에 뭐 무슨 그 자기 파 사람들을 그대로 심고자 하는 아주 파렴치한 지금 그런 행동들을 법이라고 한 이름으로, 제도라고 한 이름을 빌어서 지금 자행하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그 국회에 역사 왜곡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역사 왜곡 금지법이 그 뭡니까? 자,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진실의 시장, 역사라고 하는 사실의 시장에서 검증되고 그것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역사 계급, 역사 의식에 대한 비판까지도 다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수계급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역사적 검증도 끝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재갈 물리겠다. 어떠한 것은 기억하고 어떠한 것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행포를 지금 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그 자체가 사실 우리 그 헌정이 단지 법치주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야만적인 사회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법치주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크게 한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입법부에서 해야 될 입법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법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시민들의 영역, 국민의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입법 영역의 경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연적인 법률들을 그냥 그 만들어내고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헌법소원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헌법소원 제도는 사후적인 그리고 개별적 권리구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자체가 예컨대 공수처법과 같이 그 법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면 법 시행되기 전에 위헌성을 걸러내주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추상적 규범 통제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후에 또 법 통과를 전후해서 위헌 관련 그 논란이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설령 그 입법부에서 그 법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 시행이 유예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법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로비스트가 있다 그러면 어떤 로비스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는 지금 그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단체와 노조라고 하는 사실상의 로비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만이 지금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입법 과정, 공문 형성의 과정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로비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키고 이들 시민단체, 노조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노조라고 하는 마치 공익성이 있는 듯한 그러나 가장 이해관계 민감한 사익을 추구하는 이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고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비 자체가 법안을 만드는 그 자체가 음성적으로 뒷구멍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마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 제도로서 유럽연합식의 그 그린페이퍼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린페이퍼는 우리 그 뭐냐면 화이트 페이퍼는 잘 알고 있죠. 백서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제 그린 페이퍼는 보다 많은 그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실무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입니다. 우리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공청회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죠. 더구나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있어서는 아예 공청회 자체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전문가들, 현장 실무가들에게 질문지를 주고 또 그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단지 의견이 있으면 내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거대한 아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축약한 것이 이제 화이트 페이퍼로 나가고 화이트 페이퍼가 다시 다듬어지고 법안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의회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그린 페이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실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법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물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셋 로죠. 지금 우리는 그 조세감면법이라든지 이런 그 일부 행정법령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자 모든 법이 사실은 그 종기가 있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법을 만들 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또 그만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 대한 그 입법에 대한 그 평가가 사후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또 이 평가된 법이 기능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소멸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됩니다. 이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은 것은 또 하나 이 여야가 첨예하게 생사를 마치 걸고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칠 수가 없다. 법이라고 하면 만들어지면 다시는 이것이 소멸을 될 수가 없다. 폐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일수록 생사를 걸고 이제 싸우게 되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일몰제가 도입된다 그러면 자, 이번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한번 시행해 보자. 한 5년 동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이 법안 하나를 둘러싸고 그렇게 첨예하게 대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야가 타협하는 그 여지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모든 법규는 가능한 한 일몰제로 만들고, 그래서 그 법이 그 정당성, 기능, 역할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일몰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입법 영역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법 영역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저는 그중에 제일 먼저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판결문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109조에 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그러면 이제 그 판사의 독립, 법관의 독립인데, 그래 법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이거 법관의 개인적인 전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얼마나 자기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법리에 맞춰서 판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적어도 그 전문가인 그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평가가 되고 이게 감시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그 1, 2심 판결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주장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그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판단한, 그리고 그 판단에서 이르게 된 결론까지도 적어도 일반 국민 아니면 변호사들 같은 법조인들이 봐서 합리적 판단을 했는지 여부가 검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확정 판결문에 있어서 그 실명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 사건이고 사실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이 관련된 이러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이름을 감추고 있는 지금 제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은 형사 판결 같은 경우에, 확정된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사 사건처럼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실명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공적인 관심사가 있는 형사 사건이라든지 행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정 판결에 있어서 실명이 다 공개됨으로써 그것 하나의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서 보존도 되고, 또한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제대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한 하나의 우리가 지름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사법 공직의 그 공무단인권,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판검사가 되는 길을 모두에게 터줘야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 서양에서는 시민의 자격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민,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시민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사법공직, 다른 것도 아니고 동료 시민들의 분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도 대학원 나올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대학, 고등학교 나와도 좋고 중학교 나와도 좋습니다. 지금 학력을 가지고 공무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만 유독 로스쿨이라고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을 나와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공무단인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판사와 검사 임명에 관해서는 학력과 무관하게 학력 제한 없이 판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봅니다마는 그동안 그 판사로 있으면서 법복을 입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기 견해를 밝히고 있다가 바로 그 총선 임박해서 옷 벗고 정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판검사들에 대해서 퇴직 후에 일정 기간 그 취업 금지 제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정치권 입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어서 적어도 법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정치적 행보가 다음에 자기의 그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판결문 공개, 또 사법공직의 공무단임권 보장, 그리고 법복 정치지망생들의 발호를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법 영역에서 꼭 지켜야 될 법치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시민사회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또 법치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뭐가 있는가? 저는 첫 번째 일단 이 시민사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시민 정체성입니다. 헌법의 수호자는 사실 이제 뭐 그 국회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부, 사법부죠. 그러나 지금의 헌법의 위기, 지금의 법치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권력기관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결국 권력기관이 아닌 마지막으로 헌법 수호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그 권력이 법치에서 일탈하고 또 헌법적인 행태를 보였을 때 결국 그 추후의 방어선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결국은 그것은 그 시민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역할이 크고 다만 이 과정에서 시민과 우리가 간민은 구분해야 되겠다. 시민과 간민은 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간민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에 그 간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왕 옆에 붙어서 나라를 망쳐먹은 그런 간신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나 나라를 망칠 때 꼭 고관 대작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밑에 있는 백성들도 나라를 망칩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론을 그 왜곡하는 그런 무리들, 그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정파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는데 박수를 보내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간민입니다. 간신과 같은 간신보다 밑에 있는 이제 간민들이죠. 여기 우리가 간민들이 아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시민들이 이제는 헌법 수호자로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저는 기록과 보존 그리고 처벌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헌법을 빙자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 자유를 빙자해서 자유를 악용해서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8월 15일 날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정교모에서 국민소추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이게 헌법에 위반되고 불법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따라 막연히 따라함으로써 결국은 법치주의의 파괴에 부안해동하고 헌법에 반역하는 그런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남기고 결국은 나중에 필요하면 법적인 책임도 묻겠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소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입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록, 보존, 처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성규범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법 만능주의, 지금 우리가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을 이용한 지배에 너무 능숙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이 아닌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유대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연성규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막스 베버식의 표현에 의하면 위대한 사상과 전통을 계승해서 한번 재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종교, 이 대표적인 것이죠. 가족과 종교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찾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회에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시민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법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들만 법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연성규범으로 돌려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몰락은 그 마키아벨리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료의 타락입니다. 시민의식의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의 최소한이 바로 법 아닙니까? 이 법치주의가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의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시민의식까지 한번 타락하면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나오고 또 탁월한 인물이 나와도 그 사회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치주의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법치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는 것은 사실 그 자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 아닙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인간의 자유가 가능한데, 법치주의가 위기에 봉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소유권, 또 자유와 소유권은 결국 시장 경제로 돌아가면 거래의 자유, 거래의 자유에 따른 책임의 문제로 돌아갈 텐데, 이러한 경제 문제까지도 법치주의가 죽으면 같이 위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실존적 삶의 위기와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상은 어느 정파, 어느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